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원전 500조 잭팟이 터졌고요. 거기에 따라 100% 급등이 원전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 원전 정책 후속으로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정책 저평가 대장주 탑3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정말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가 15,500명이고요. 2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구독자 10,000명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말씀드렸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바로 연말에 좀 100% 급등 제약 바이오를 잡을 수 있을 만한 강의 자료집이랑 그다음에 2022년 대선 이후에 대한 시장 전망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 강의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를 무료로 나눠드리는데 10,000명 이벤트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알려드리니까 꼭 이벤트 참여하셔라 말씀드리고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거든요. 영상 보시고 저 유튜브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꼭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니까요. 오늘 영상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정말 이 원전 영상을 많이 찍어 드렸습니다. 제발 여러분들이 찍었으면 하는 마음에 원전 여기도 원전이죠. 원전 얘기 그다음에 원전 정말 많이 찍어 드렸고 그 원전 종목들이 정말 많은 급등이나 상승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원전 후속이 될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뭐가 있는가에 대해서 알려드리니까 끝까지 시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먼저 해야 될 얘기는 오늘 지수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렸죠. 일전 영상에서 테이퍼링이 발표가 나는 것과 테이퍼링이 발표가 안 나는 것과 방향성이 있다 그랬는데 테이퍼링이 발표가 됐습니다. FOMC 결과에서 11월, 12월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럼 테이퍼링이 발표를 한다라는 거는 자금을 이제는 줄인다라는 거예요. 자금이 줄어든다라는 거는 경제 정상화에 진입한다는 뜻이고 어떻게 보면 테이퍼링에 대한 리스크가 이제는 좀 해소됐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볼 수 있는 건데 그럼 테이퍼링이 진행이 되면은 나올 수 있는 악재가 뭐가 있냐 한다면은 사실상 대한민국에서의 금리 인상이 어떻게 보면은 거의 확정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11월 25일에 있는 금통위가 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있는데 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제 아마 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의 90%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11월 25일까지는 증시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11월 중순까지는 뭐다? 시장은 흔들릴 수 있다. 하지만 그 흔들리는 수준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어느 수준? 많이 빠져야 코스닥에서는 이 뭐 920포인트 이 최근 저점 라인 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저도 최근 저점 라인 때 뭐 2,900포인트 이 이상은 하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흔들어 줄 때가 오히려 기회고 최근에 흔들어 줄 때가 오히려 우리가 매수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후속으로 갈 수 있는 게 뭐냐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데 바로 원전 후속 정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원전 관련주가 정말 많이 올라갔습니다. 뭐 일진 파월을 비롯해서 정말 많이 올라갔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일단 가장 최근에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 한다면 바로 중국발 이슈입니다. 뭐 중국에서는 워낙에 친환경객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익숙하긴 한데 중국의 탄소 배출 감축 위해서 원전 최소 150기 짓는다. 여기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걸 얘기하면은 원전 하나당 얼마 든다? 6조 든다. 6조 드는데 150기 지면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900조예요. 규모가 어마무시하죠. 원전 150기 그러면은 많아 보이긴 하지만 엄청 많아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900조짜리 사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150기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냐? 하나하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중국이 탄소 배출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 막대한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15년 동안 원전을 최소 150기라는 건 최소 600조에서 900조라는 소리고 이거는 세계 나머지 국가들이 지난 35년간 지은 원전 수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뭔 소리냐? 지금까지 원전을 이만큼 지어놨는데
지금까지 지은 것보다 많이 15년 동안 이 빠이 중국 혼자 짓겠다라는 거죠. 사실상 좀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긴 한데 그래도 하겠다라니까 이슈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2020년대 중반에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원자력 발전국가 될 것이라고 통신은 전망을 했고요. 2035년까지 설비 용량을 147기가와트까지 늘리기 위해서는 3,700억에서 약 4,400억, 1기가와트당 원전 한 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50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규모가 약 437조에서 520조. 근데 왜 이렇게 싸냐? 아까 뭐 김동석 대표가 얘기할 때는 뭐 800조, 900조 얘기하더니 중국이 사실상 뭐 다른 나라보다 좀 싸게 한대요. 미국이나 프랑스의 최근 원전 발전 프로젝트와 비교했을 때 약 3분의 1 수준의 비용으로 원전을 지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기존에 6조 드는 것도 한 2조 정도로 2조 가지고 또 2, 3조 가지고 한다고 보면은 한 500조 정도면 지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친환경 쪽으로 중국이 넘어가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을 한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150기를 짓는다. 500조 규모의 잭팟이 터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급등이 많이 나왔는데 그뿐만 아니라 한수원에서도 이번에 폴란드에 총 8.4기가와트 규모의 원전 6기 공급 제한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6기인데 보시면은 8.4기가와트죠. 이거 하나당 1기가와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자세하게 들어올 필요는 없고요. 그냥 그 정도다. 쭉 보면은 한국 수력 원자력이 폴란드에 한국형 원자로 6기 공급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미국 인증을 통해 입증된 안정성을 전면으로 내세워서 정말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믿고 맡겨주세요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약 6기, 8.4기가와트 정도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에 들어가는 원전이 뭐냐? 현재 국내에서 신고리 3, 4, 5, 6호기, 신한울 1, 2호기에 들어가는 기술력인 원자력 발전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미 쓰고 있으니까 너네도 믿어라라는 거죠.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바라카에 수출한 4기도 똑같은 원자로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이번에 6기를 우리한테 수주를 맡기면 안정적으로 원자력이 돌아갈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폴란드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고 폴란드 정부는 2033년 1호기를 가동하고 2년 3년마다 한 개씩 추가 완공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프랑스가 폴란드랑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될지 지금 고민되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 결론은 안 난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원전 얘기가 너무나도 많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 상승세도 정말 크게 나왔습니다. 사실상 대표적으로 봤을 때 일진파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진파워의 주가를 보시면 가장 최근에 알려드린 구간만 하더라도 100%가 넘어가고요. 정말 그 이전 구간부터 말씀을 드리면 주가 상승세는 거의 250% 가까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정말 많은 상승세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럼 중요한 게 꼭 이렇게 수주라든가 또는 해외 이슈만을 가지고 우리가 주가가 상승이 나왔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뭐가 있었다? 대선 정책도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홍준표의 뭐 정책 중 하나가 주 52시간 중단 그리고 탈원전 폐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주 52시간이 아니죠. 뭐 시간을 좀 낮추자 이게 아니라 바로 탈원전 정책을 전면으로 뒤집는 에너지 정책도 제시를 했습니다.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전면 폐기하고 원전과 수소로 탄소제를 도전하겠다라는 보고입니다. 그러니까 원전을 통해서 수소를 만들 수 있고 그럼 그 수소로 에너지를 쓸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고요. 신한울 3, 4호기를 원래 계획된 원전 건설을 즉시 재개하고 신규 원전을 족속히 착공해서 원전 비중을 현재 30%에서 50%까지 높이겠다라는 공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선 정책으로도 충분히 원전의 이슈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대선 정책으로 원전 이슈가 있었구나. 그렇다면 지금 홍준표가 이기냐, 지냐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이번에 국민의힘 경선이 진행이 되는데 5대 5라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누가 이길지, 누가 질지 이게 판가름이 안 선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판사는 여전히 뭐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1일, 2일에는 모바일 투표는 젊은 층이 하다 보니까 뭐 홍준표로 좀 쏠렸을 수도 있는데 ARS 3, 4일 보면은 장년층이 많기 때문에 3, 4일에는 또 윤석열로 쏠릴 수도 있고 어디로 쏠릴지 모르겠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당을
지지하지 않았던 응답자의 선택이 변수고 뭐 호남권 그리고 중도층에서는 홍준표의 손을 들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닌 쪽은 또 윤석열의 손을 들었다. 당에서 말하는 이제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윤석열을 좀 들은 것 같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든 윤석열이든 어디가 맞는 건지 어디가 승리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당원 투표를 두고 자기 쪽이 유리한 결과라면서 서로 얘기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이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확정 지을 수 있는 건 뭐냐? 일단 원전은 오를 만큼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 여기 더 올라갈까요? 더 오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가진 자들의 매수한 사람들의 자리지 여기서 내가 추가 매수 또는 신규 매수를 들어간다?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관심 가져야 될 건 뭐냐? 바로 원전 후속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정책이 뭐냐? 이번에 경선이 끝나면 이제 대선 후보자들이 정말 공약을 한 개씩 발표할 겁니다. 1번 공약, 2번 공약, 뭐 3번 공약 이렇게 공약 발표할 거고요. 그럼 인맥주가 아니라 정책주 위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정책주가 간다면은 어느 정책이 가겠느냐? 당연히 여당이든 야당이든 서로 밀고 있는, 서로 관심 있는, 서로 집중하고 있는 정책주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부동산이다. 최근에 부동산보다 이슈가 되는 건 없죠. 부동산 값이 너무 많이 뛰고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리스크, 거기에 대한 해소 방안이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부동산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보시면은 서울시 2025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재정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기본계획을 처음 수립한 이후 5년이 지나 재정비 시기가 도래하면서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지 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진행할지를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 제도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서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운용 기준이 포함이 됐습니다. 기반 시설을 정비하거나 지역 친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리모델링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난개발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공주택 리모델링은 주택법에 따라 주거 전용 면적의 30%에서 40%까지 증축할 수 있고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 완화도 가능하지만 용적률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원도 있고 녹색 건축물도 있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리모델링이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준공된 지 15년 이상 된 주택 단지에 주민 동의를 얻어서 추진할 수 있고요.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단지가 주로 추진하는 재건축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리모델링이니까 절차 간소하고 조금 더 간단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당히 단지도 많고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한 이슈가 서울시, 그냥 서울시장 입에서도 당연하게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미 뭐 민주당 경선은 끝났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한테서도 국민 집값 고통의 사과, 부동산 대격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에 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 결국에 어쨌든 지금 민주당 경선 후 대선 후보입니다. 집권 후에는 최우선으로 강력하고 대대적인 부동산 대개혁에 나서겠다. 그래서 부동산 공급으로 집값 하향 안정화에 나서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삼키고 있는 부동산의 위기와 절망을 대전의 기회로 만들 것이다. 높은 집값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부동산 투기를 막지 못해 허탈감과 좌절을 안겨들었는데 개혁을 하겠다. 개발 이익 완전 국가 환수제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부동산 대개혁의 적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개발 이익 환수제 강화, 분양가 상한제 등등등 해서 재대계약하겠다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대대적인 공급 대책을 만들겠다. 그래서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고품질 기본주택을 대대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주택이 중요한 거예요. 기본주택이 뭐냐 한다면 말 그대로
장기 임대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을 이만큼 지어 놓고 아니 돈이 없어서 야 나도 한강 보고 살고 싶고 나도 좋은 데 살고 싶어. 그러니까 아파트를 공공으로 지어 놓고 여기를 이제 임대를 해 주는 거죠. 내 집은 아니고 이제 나라 집이지만 일단은 내가 좀 싸게 좀 값싸게 임대를 해서 사는 거죠. 10 년이든 20 년이든 이제 장기로. 그게 바로 기본 주택입니다. 이재명의 정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당연히 이걸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고 이뿐만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뭐 이재명만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정책을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윤석열의 첫 공약은 2030 부동산 정책입니다. 종부세 재검토 대수술도 필요하다라는 건데 여기서 일단은 깔고 들어가는 건 뭐냐면은 일단은 민주당은 확정이 났지만 지금 아닌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아직 확정이 안 났잖아요. 근데 한쪽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만 부동산을 하고 홍은 부동산 안 한다. 그럼 도박이잖아. 그죠? 근데 둘 다 부동산 정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정책은 결국엔 뭐예요?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나 홍준표나 누구든 가는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쪽만 쏠리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심 가져야 된다는 소리고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종합부동산세 재검토 등 세제 개편 및 청년 원가주택 공급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최근에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으니까 성남 민심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이라든가 아니면은 2030 청년층을 내가 좀 도와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 추진 속도를 조정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무주택자가 제 집을 못 사고 있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야. 왜 살 수가 없냐? 일단은 분양을 받으려고 하면은 막 1000대 1 이럽니다. 거의 로또 분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야. 그럼 실제로 내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까 9억 이상의 아파트는 대출도 안 나와. 그럼 9억 밑에 있는 아파트만 내가 대출 받아서 가야 되고 대출도 완전히 잘 나오면 모르겠는데 70% 60% 나오는데 내가 돈이 몇 억은 있어야 돼. 거기에 더불어서 집값이 너무나도 뛰다 보니까 사실상 상대적 박탈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정책이 조금 지금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 방안으로 청년 원가 주택 30만 호와 역세권 첫집 주택 20만 호를 제시를 했습니다. 무주택 청년 가구에게 건설 원가로 주택을 제공하는 맞춤형 분양 주택인 청년 원가 주택을 공급을 하고 시중 가격보다 낮은 건설 원가로 분양가 20%를 내고 80%는 장기 저금리 원리금 상환을 통해서 양질의 주택을 매년 6만 호, 5년에 30만 원을 공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을 더 공급을 해가지고 그것도 원가로 공급을 많이 해서 가격을 좀 낮춰보자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실상 아까 얘기한 대로 분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청약 경쟁률에서 조금만 빠져도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뭡니까?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가 많고 공급이 내려가거나 일정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수요를 조금 내리고 공급을 늘리면은 가격은 당연히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낮춰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신혼부부 청년층 대상 주택담보 인정 비율 LTV라고 하죠. 인상과 저금리 융자 등의 금융 지원도 약속을 했습니다. 뭐 이 얘기는 뭐 당연한 소리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이제 청년 주택 정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여기도 주택을 더 짓자, 더 만들어 보자라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실제 홍준표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종부세 철폐, 용적률 1500% 쿼터 아파트를 공급하자라고 하면서 홍준표의 주택 공약을 발표를 했고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는 홍준표 의원이 부동산 공약은 규제 철폐와 공급 확대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홍 후보는 주거 정책에 대해서 임대가 아닌 이재명 후보가 임대였죠. 근데 홍준표는 소유가 기본적인 정책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내 집 마련의 꿈이 그냥 겉보기식으로 마련의 꿈이 아니라 진짜로 집을 가지게 해주자. 이런 부분에서 정책이 좀 다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토지 임대부 쿼터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거고, 이건 옛날부터 해온 정책입니다. 그래서 서울 강북 지역의 대규모 재개발 착수를 통해 현 시세의 4분의 1 가격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게 주요 골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토지를 국가가 갖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낮은 가격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모든 토지를 국유화해 토지 임대부 주택을 공급한 싱가포르에서 정책 모티브를 따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을 아파트를 국유화하는 게 아니라 땅을 국유화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평당 1,000만 원대 이하 분양 아파트도 가능해지고 서민들이 모두가 집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쿼터 주택을 공급한다는 뜻이고, 종부세를 폐지하자, 재산세로 통합하자라는 얘기입니다.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상 뭐 여기서는 뭐 이거는 비판은 뭐 하려면 뭐든 못 하겠습니까? 그래서 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의 용적률을 놀리겠다는 공약도 넣었습니다. 서울의 용적률은 145%에 불과해 13보다도 낮은 상태인데 이걸 두 배로 올려서 최대 1,500%까지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초고층 고밀도를 개발하되 분양권을 청년으로 제한하고 저렴하게 그들의 주거 공간을 마련해 줌으로써 직장과 주거를 근접한 곳에 두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양권을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필요한, 정말 이거를 쓰는 사람한테 주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주거 수준을 상향하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홍준표도 당연히 부동산 정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부동산 정책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관련된 또는 주택 관련된 우리가 관련주를 알고 있어야 당연히 이번에 경선 끝나고부터 상승이나 우상향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련주를 정리해드릴 예정이고요. 사실상 건설 관련된 기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범양건영이고요. 두 번째가 신원종합개발입니다. 일단은 범양건영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정책 관련주로 주가가 한번 급등이 나와줬고요. 그 이후에 최근에 좀 바닥을 다지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 전 충분히 반등이나 상승이 좀 해볼 만한 구간이지 않나, 좀 부담되지 않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신원종합개발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본이죠. 최근에 부동산 이슈로서 주가 급등이 한번 나와주고 최근에 눌림목이 나왔다가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뛴다고 했을 때 한 번 정도는 충분히 상승이나 양봉을 만들어줄 수 있을 만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건설을 하거나 또는 이제 주택을 만들게 되면은 거기 안에 있는 부자재라든가 아니면은 인테리어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랬어요. 그래서 NX라든가 아니면은 덕신하우징이라든가 이스타코 아니면 한국가구 그리고 벽산, 이런 기업들이 좀 수혜주로서 엮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NX,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구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바닥에서 좀 최근에 출발하고 있는 상태고, 뛴다 그러면 더 크게 뛸 수도 있을 만한 그런 구간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 이스타코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서 최근에 출발하고 있는 상태고요. 뭐 한국 가구 벽산 다 똑같습니다. 바닥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관심주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경선이 끝나고 나면은 대선 정책 수혜주로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뭐 주택 관련주, 건설 관련주 관심 가지는 거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요, 아까 1만 명 구독자 이벤트 진행한다고 하지 않았냐? 저 그 1만 명 구독자 이벤트로 연말 제약바이오, 아까 말씀드린 100% 급등 잡는 법, 이 강의 자료랑 그 다음에 2022년 대선 이후 시장 전망에 대한 강의 자료 저도 받고 싶습니다. 이거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료로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이거를 어디서 받냐?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당일 좀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장 시작 전에 좀 급등이 예상되는 이슈나 뉴스나 시황을 무료로 좀 정리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뿐만 아니라 테마주, 강의 또는 뭐 기법 이것도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누가 김동석 대표가 구독자 이벤트부터 모든 자료들을 무료로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입니다.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나는 애플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나는 갤럭시를 씁니다 하신 분들은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100% 무료고요. 스마트폰 안에 있는 어플을 다운받을 수 있는 어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해서 뭐라 검색하냐? 여기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이제 글을 쓰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이 어플 터치 하시고요. 터치하고 들어가시면 100% 무료입니다. 100% 무료로 어플 설치가 가능하고요. 꼭 어플 설치 무료로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어플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을 여러분들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보시면 당일 추천주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극비 분석이 시황이나 뉴스를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장 시작 전에 극비 자료가 테마주랑 그 다음에 강의 자료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다 무료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던 구독자 이벤트는 당일 추천주 들어오시면 여기에 10,000명 구독자 이벤트라고 있습니다. 이 구독자 이벤트를 누르고 들어가시면 뭐 감사합니다. 10,000명 달성이 됐고요. 쭉 내려가서 제약바이오 100% 급등 잡는 법, 그 다음에 대선 이후 증시 전망, 그리고 이 자료들 어떻게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냐. 일단 첫 번째입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구독자여야 됩니다. 그래서 구독을 꼭 해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보고 구독하고 그 다음에 어플을 까셔서 들어온 다음에 이 어플에 뭐다 다운로드 받으실 때 5점 별 5개 달아서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너무 감사하다. 그럼 이 두 개를 하신 분들에게만 자료를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꼭 구독과 어플 다운로드 받고 나서 별 5개 평가까지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100% 무료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자료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그러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제가 매일 이렇게 추천주 올려드려요. 11월 4일 추천주, 3일 추천주, 2일, 1일, 29일 추천주 매번 올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추천주 수익률 나쁘지가 않습니다. 수익률은 한 80%쯤 나오고요. 15%, 23%, 52%, 뭐 29%, 44% 등등 해서 나쁘지 않은 상승이 나와주고 있으니까 추천주 제가 11월 5일 추천주도 올려드릴 거예요. 그럼 들어와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장정 급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 시황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들어가시면은 100% 무료로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 전부 다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이슈 볼 필요 없이 이것만 봐도 중요한 이슈는 다 볼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극비 자료에서는 테마주나 아니면 용어 정리 아니면 기술적 분석 다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정말 많아요. 테마주도 이렇게 많고요. 기술적 분석 자료들도 이렇게 정말 많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다 무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 100% 무료니까요. 꼭꼭꼭 다운로드 받아서 구독자 이벤트, 종목 시황 다 알아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 딴 거 안 바랍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꼭 달아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니까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번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